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입니다. 오늘은 OPD 개인기가 좀 빛을 발할 거예요. 제가요? 네. 왜 그렇죠? 저보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에요. 이번은 전 OPD만 믿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텐데요.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일본의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는 우리가 알고 있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수립된 2013년, 2014년 때부터의 양적 완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5년의 차이가 있네요. 네,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에서 시작된 통화정책에 기반을 한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이제 중앙은행에서 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받아서 이제 재정정책에 네,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부양을 시키고 경제 성장을 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족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으로 따지면 물가고요. 그 물가를 또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이라고요? 네, 인과관계가 약간의 논리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러프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OPD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두 가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일본의 두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은 첫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은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더 낮아지는 거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금리 타겟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채권은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인데 보통은 양적 완화에서 단기 채권을 갖다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해요. 근데 장기 채권의 금리를 갖다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기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금리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빌려도 0%겠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럼 신나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안 오르니까. 시장의 하나의 그 효과, 그 그쵸. 지급의 시그널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보통 양적 완화의 개념 자체가 다 그거예요.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하고 장기 금리 타겟팅 두 가지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 것이라고 그렇죠. 하나의 시장의 시그널을 준 거군요. 그렇죠. 네네. 마이너스 금리와 장기 금리 타겟팅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경제의 심리를 일정 부분 자극했다. 그렇죠. 두 가지 정책으로.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그게 안 먹혔다는 거예요. 왜죠? 왜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인데 거기까지 인플레이션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자극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으면 그걸 불구하고. 물가로 확인한 거군요. 그렇죠. 물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삼촌께 여쭤보겠는데 이 네.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OPD면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차이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때부터 6년간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4조억 달러를 풀었고요. 2014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합니다.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일본은 2001년에도 이미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고이즈미 정권에서 잠깐 했었죠. 그러다가 고이즈미 정권의 적자인 아베 신조가 다시 총리가 되면서 고이즈미 정권과 아베 정권이 하나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정권입니까? 아니요. 고이즈미 정권의 최적자가 아베 신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고이즈미의 양아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구나. 전 고이즈미는 옛날에 한일 관계를 가장 개선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근데, 그게 이게 적자라고 하는 건 처음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양적 완화 자체는 미국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장기금리 타겟팅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런 정책들은 유사한 정책들은 폈지만요. 장기금리 타겟팅 같은 정책을 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는 미국의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많은 양의 돈을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양적 완화를 시행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가 미국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경기는 안 살아났고요. 그런데 몇몇 유튜브에서 요새 MMT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뭐 MMT를 시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말해서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MMT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경제 이론이고요.
그냥 하나의 실험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죠. 일종의 기분 좋은 상상? 그 정도는 너무 비하기 아, 심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이거를 이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하원의원이 버니 샌더스 진영의 굉장히 유력한 하원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이 이론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먹히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이후에 쓸 정책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후에 양적 완화 종료를 하고 지금에 있는 금리 인상을 멈춘 상태에서 네. 다시 금리 인하기로 들어오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썼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도대체 무슨 정책을 써야 되는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120개월이 넘는 장기 호황 이후에 그 다음에 고민으로 한 가지 그런 정책이 하나가 발상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이 아니고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주류 경제학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비주류 경제학이고 이게 보통 이제 케인즈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온 이론인데 주류 케인지안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시행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준 거는 일본이 맞아요. 1930년대에 헬리콥터 머니라는 걸 갖다가 일본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네네. 비슷한 유사한 정책들을. 네. 그게 아이디어를 준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 이론의 근거가 일본이 되긴 하지만은 MMT가 일본에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MMT를 갖다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하나도 없어요. MMT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500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봐요. 네네. 그럼 500조의 돈을 그냥 찍으란 거죠. 아, 돈을 찍어서 찍어서요?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MMT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일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적 완화의 최후의 카드는 헬리콥터머니입니다. 헬리콥터먼요? 당당기 사무실께서 헬리콥터머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얘기한 적이 헬리콥터 밴. 네네네. 그 헬리콥터 밴이 주장한 정책이에요. 아, 그걸 다시 일본에서 하겠다? 아니요. 그럼요. 헬리콥터 밴이 주장한 헬리콥터 머니는 네. 미국에서 쓰였던 적이 없어요. 아, 이것도 그럼 더 급진적인 양적 완화 정책 중에 하나인 거죠? 버냉키가 얘기했기 때문에 급진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아. 버냉키가 주장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헬리콥터 머니는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직접 발권을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MMT하고는 조금 비슷하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네. 발권을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네네. 계좌에 넣어주란 거예요. 아. 근데 왜 계좌에 넣어줄까요? 아무래도 그들한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버냉키가 주장하는 중심은 뭐냐면 공짜 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네네. 내가 공짜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공짜 돈이에요. 공짜 돈은 바로 써야죠. 그렇죠. 바로 네. 써야죠. 왜냐면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또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경제 심리를 살리고 그렇죠. 그 경제 주체들한테 그 시그널을 주는 거겠죠. 소비 심리를 자극하겠죠. 아하.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물가 상승률이 되게 현저히 낮아져 있고. 네네네네. 그럼 일본한테는 그게 효과적일까요, 아닐까요? 결국 경제는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그 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불어준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이래서 버냉키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헬리콥터 머니, 하늘에서 돈을 갖다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도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들어오면은 우리 모두가 100만 원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네네. 그러면서 일본은 이 헬리콥터 머니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 정말요? 예, 이 헬리콥터 머니가 네네. 놀랍게도 1930년대 일본에서 쓰였어요. 일본은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근데 네. 그 30년대에 헬리콥터 머니를 써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군수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아하. 그게 가능한가요? 일반 개인들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그 돈을 다시 군수산업에? 아니죠. 그 돈을 군수산업에 찔러 넣은 거죠. 아, 그 돈을 찍어내서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그렇죠. 군수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다? 그렇죠. 아하. 그 이후에 일본 군부가 집권을 해서 네. 그 경제상을 잘라냈어요. 재무장관을 몰아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라냈어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궁금한데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930년대에.
그때 혹시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전쟁? 그렇죠. 네, 그걸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분이 큰일을 하셨군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헬리콥터 머니가 쓰인다면은 네.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재무장. 거기까지는 조금 저희가 상상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일본의 선례들을 봤을 때 일본이 우익화되는데 그 돈이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하나의 가정을 하시는 거죠.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서 했는데 그게 또 이제 80년, 90년이 지난 현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고요. 네. 한번 재밌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저희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당연히 네. 재밌는 상상을 네, 하면서 네, 사는 네.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 그냥 상상이고요. 그냥 추측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본은 지금 MMT를 시행한 적도 없고요. 헬리콥터 머니를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돈을 뿌린 적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국보다는 확실히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그렇죠. 시행한 건 맞지만 더 급진적인 MMT나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정책들을 아직까지 시행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안 웃긴데요? 되게 웃긴 게 네네. 있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미국에 네. 학자들이나 경제 이제 관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일본에 가서 찔러요. 니네 이거 해봐라. 니네 이렇게 이거 해봐라. MMT 해봐라. MMT 노자들도 일본 가서 찔러요. 계속 일본 상대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뭔지 아세요? 테러가 없으니까 정말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요. 그것도 있는데 네. 미국의 네. 경제 실험장인 거예요. 조금 미리 한 번씩 다 슬프다. 해본 거죠. 아하. 미국이 나아갈 길을 갖다가 조금씩 일본한테 실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금리 타겟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했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이 찔른 거거든요. 아하.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도 미국과 밀접한 관계지만 일본은 더더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는 게 일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살아나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는데 네. 그걸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미국도 착안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행했던 게 그때 상당히 유효하고 그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001년에 일본에서 한번 먼저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다. 그 지금에 있는 개연성을 맞춰보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네. 이것도 상상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썰을 푸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도 유튜브에서 MMT를 갖다 일본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썰을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찍어내도 멀쩡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멀쩡한가요? 멀쩡하지 않죠. 근데 일본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있어요. 왜일까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으니까. 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당나귀 삼촌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 예. 요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들을 낳아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정말 힘듭니다. 이제. 일본이 발행한 채권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중에 외국인이 얼마를 사죠? 외국인은 10. 외국인이 10을 사죠. 네. 10을 사면은 일본이 아무리 채권을 찍어내도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없죠. 80% 정도가 일본 내수로 소비가 되니까요. 국채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또 썰인데요. 일본이 과연 그러면 지금 1경 4천조? 네. 그 빚과 GDP의 250% 되는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느 순간에 된다고 하면 그 채권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추측이 아닐까요? 어떻게 탕감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나 이제 못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 선언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또 미국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의 썰이 있어요. 정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애증의 친구군요, 일본에게. 예.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금리에 영구채를 발행해서 네. 그걸 판 돈으로 일본의 채권들을 하나하나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 0%의 금리의 영구채를 발행을 하면 이걸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글쎄요, 살 유인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0%의 금리의 채권을 산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살까요? 글쎄, 저는 큰 유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0% 금리의 채권은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자산이죠. 그렇죠. 그 자산을 왜 살까요?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있겠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고, 또 다르게 한다고는 절세를 하는 목적이 있겠고. 그렇죠. 절세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채권을 사면 1억짜리 채권을 샀어요. 네.
그럼 일본의 채권을 사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런데 환율은 움직이죠. 아, 환으로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절세 효과, 이 두 가지 말씀하신 건가요? 환 차익을 갖다가 이 채권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네네. 1억은 있는데. 네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 그러면은- 표시화된 자산이고 환해지가 가능한 투자 수단이네요. 환 해지가 되면은 네. 거기서 세금 안 물죠. 아. 근데 우리나라 채권을 사서 3% 수익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 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 금리의 채권은 분명히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수요가 있는 채권들을 발행을 했어요. 일본은 0%의 채권이니까 금리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고객들한테. 네. 그러면 아. 팔았으니까 돈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걸 일본에 있는 채권들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을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채권을 봉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실상- 그걸 갖다가 꾸준히 하면은 네. 일본의 채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겠죠? 네. 그걸 미국의 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아, 참 일본은 복잡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미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MMT도 그렇고 헬리콥터 머니도 그렇고 모든 것 자체가 연구체까지. 그 연구체까지 미국의 학자들의 발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그걸 이제 일본에서 실험을 해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지켜는 봐야겠는데 결국 일본 경제 해법도 미국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상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돈을 계속해서 풀었을 때 일본은 버틸 수가 없겠죠. 네. 예. 버틸 수가 없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일본이 풀 수 있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그 채권들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 네네네.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구조가. 그렇게 할 왜냐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엔화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올라간 이유도 결국에 채권 때문이죠.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은 네. 채권을 일본 정부에 사줄 건데 네. 그 환 위험에 노출이 되겠어라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은행에서 그 채권들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여력이 남아있다면 일본이 지금에 있는 경제 구조를 조금 더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위기가 본격화되진 않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거고 경제 위기는 바로바로 오지 않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일본에 기본적인 체급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네. 거기에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소비세가 하나의 타격을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올림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타격을 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한 방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거죠. 하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잔매 장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해결 방안들은 놀랍게도 미국이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그 방안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네요. 오늘 그래서 MMT 얘기도 나와서 어느 유튜브들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너무 조금 급진적인 얘기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도 한번 썰을 풀어본 거고요. 네네. 저는 썰 푸는 거 좋아합니다. 당나귀 삼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 자체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얘기해본 거예요. 예. 아닙니다. 오늘 재밌었죠? 네, 재밌었고요. 저희도 조금 이제 좀 거시경제에서 조금 무거운 걸 내려놓고 좀 재밌게 좀 다가가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는 것보다 머리가 더 아프네요.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건 그 한 가지 교훈이네요. 그렇죠. 좋은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네. 예.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